안녕하세요. 김장철이 돌아오니 문득 생각이 나서 글을 씁니다. 저는 40대 여성이고 작년 김장철에 제 동서를 혼내줬는데요. 저희 동서가 의사라서 직업도 좋고요. 경력도 좀 많아서 병원에서 아랫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진료도 잘 보는 것 같고요. 잘난 건 인정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년이 가만히 있어도 잘난 것 아는데 꼭 지 잘난 것 더 잘나 보이려고 없는 소리 지어내고 남을 깔아뭉개면서 자신을 세우는데요.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했는데도 버릇을 못 고치길래 제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줬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년을 정신교육시켰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사실 저희 동서랑 저는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제 이름은 제인이고 동서 이름은 동희예요. 고1 때 같은 반이었는데 친하진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싫어해요. 그년이 저를 의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둘 다 공부 좀 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1, 2등을 늘 앞다투던 사이였거든요. 저는 사실 등수 가지고 경쟁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라 믿었거든요. 근데 동의는 아니었나 봐요. 저에 대한 묘한 악감정이 있다는 걸 어느 날 있었던 한 사건으로 확실히 알게 됐지요. 저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인아, 너 그 얘기 들었어? 학교에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건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소문? 나는 전혀 들은 게 없는데. 망설이지 말고 그냥 말해봐. 너 저번 학기에 전교 1등 했잖아. 근데 약 먹고 공부해서 그랬다고 하더라. 뭐라고? 누가 그래? 내가 약 먹는다고? 나 그런 거 안 먹거든?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야.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전교 2등이었는데요. 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학교에 제 얘기가 이상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중력을 높여주는 ADHD 약을 먹고 공부해서 만년 2등이 1등 됐다느니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아였는데 약 먹고 공부 잘하게 됐다느니 별의별 말이 다 돌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시험 땐 제가 컨닝까지 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말문이 막혔죠. 그래서 그 소문의 근원을 하나하나 캐봤거든요. 결국 시발점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동희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결국 동희한테 직접 가서 따졌어요. 같은 반이잖아요. 동희가 어딨나 보니까 지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걔 앞에 서서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려? 나 약 먹은 적도 없고 문제아도 아니었고 컨닝도 안 했거든? 너 뭔데 그런 말을 만들어내? 뭐라고? 누가 그래?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난 너가 이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갈고 공부했나 보다고 했고, 초등학생 때는 어땠는지 궁금하다고만 했어. 그게 와전이 돼서 애들이 부풀려서 말했나 본데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 뭐라고? 너가 그렇게 말했다고? 야, 거짓말도 적당히 쳐. 제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순식간에 저희 반으로 몰려들어서 저희 싸움을 구경했어요. 애들이 웅성웅성했죠. 그런데 그때 동희한테 직접 그 소문을 들었다는 친구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동희한테 들었어. 제인이가 ADHD 약 먹는다고 했잖아. 초등학교 때 문제였다고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1등한 건 컨닝해서 그랬다고 네가 그랬잖아. 그러자 동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왜 없는 말을 만들어? 삼자 대면으로 얘기하는데도 동희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구경하던 애들 수군거리면서 동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더러 그냥 참으라고 하는 애도 있었어요. 제 저러는 것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저도 더는 길게 끌고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날렸죠. 야, 김동희, 이거 명예훼손이야. 앞으로 나에 대한 나쁜 소문 한마디라도 더 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법정 싸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닥치고 살아라. 알았어? 그때서야 동희는 입을 꾹 다물고 지자리에 돌아가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때부터 서로 봐도 모른 척 했고요. 절대 같은 조는 안 했고요. 말도 안 섞는 사이가 되었어요. 악연의 시작이죠. 다행히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랑 이과로 반이 갈렸어요. 저는 문과, 걔는 이과.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문과 1등, 걔는 이과 1등.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땐 별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시작이더라고요. 이과 쪽에서 걔랑 성적을 다투던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성적을 치고 올라오니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람을 모함하고 난리를 쳤대요. 결국 그 일은 부모들까지 개입하는 큰일로 번졌고요. 조사 끝에 소문을 낸 게 동의라는 게 밝혀졌고 결국 학교에서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로 동의는 완전히 이미지가 무너졌어요. 은따가 되었죠. 그 일 이후로 동희는 조용해졌고 걔는 공부 열심히 해서 결국 의대를 가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갈 길 가고 나니까 그 뒤로는 동희 소문도 이름도 들을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더 시간이 흘러서 저는 기자가 됐어요. 일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키우며 살고 있었죠. 남편은 방송국 PD예요. 성격도 차분하고 일도 잘해서 늘 든든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시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남편은 참 반듯하게 컸는데 시동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주는 날라리였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간다고 해서 알바하다가 군대 갔다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언가를 깨우쳤는지 제대 후에 갑자기 사회체육학과에 들어갔었다고 해요.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는 체육실기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쭉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외모도 꽤 괜찮아요.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좋은데 문제는 그게 다예요. 술 좋아하죠. 여자 좋아하죠. 여자친구는 끊이지 않았지만 한없이 가벼운 마인드 때문에 딱 연애용이랄까요. 결혼 상대감은 절대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정말 사생활이 복잡했어요. 여자 관계가 워낙 많다 보니 말이 끊이질 않았죠. 심지어 작년엔 어떤 여자가 시동생한테 강제로 일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관계라는 증거가 나와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버릇을 못 버리니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죠. 시동생이 결혼을 못하니까 시어머님 속이 터지시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좋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은데 왜 아직 여자들이 그냥 냅두는지 모르겠어. 나라면 먼저 채가 쓸 텐데. 아가, 너가 좀 중매 좀 서주라. 직장에 시집 안 간 괜찮은 후배들 없어? 어머님, 도련님이 알아서 잘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결혼 안 한 후배들도 없고요. 도련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에휴, 그러려나. 우리 둘째 결혼하는 것 보는 게 내 소원이야, 소원. 그때 시댁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아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시더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수차례 수술을 하셨고 결국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 시어머님 혼자 지내시는데 저희가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시니 좋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생도 빨리 결혼해서 집안이 좀 더 복작복작해지길 바라셨던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연애만 하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도련님, 얼마나 사귀신 거예요? 6개월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느낌이 팍 와서 아주 속전속결로 했죠. 그래, 2년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 만난 시간이 뭐가 중요하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인지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 여자 직업은 뭐래? 의사예요. 나이는 형수님이랑 같아요. 저보다 2살 연상이에요. 연상도 괜찮아. 요즘은 40 넘어서도 첫 아기 잘 낳는다고 하잖아.
아이고,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한다니. 내가 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 이번 주에 꼭 데리고 와. 엄마가 밥 맛있게 해줄게. 어머님은 벌써 아이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도련님이 예비 신부를 데리고 인사 오기로 했는데요. 세상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앙숙이었던 그 동이였어요. 그때 저희가 어색하게 아는 척을 나눴더니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가족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인연이라고 아주 더 들뜨시더라고요. 거기에 동이도 맞장구를 치면서 어머님께 살살거리더라고요. 전 하나도 반갑지 않아서 몇 가지 객관적인 질문을 했어요. 너 의사잖아. 의사들은 좋은 선짜리 많이 들어온다던데. 그동안 왜 결혼을 못했어? 나 그동안 일만 했어. 원래 개헌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일이 꼬여서 개헌을 못했거든. 그 일 때문에 결혼 시기를 놓쳤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동이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러다가 결혼 놓친 사람들 많다더라. 그럼 지금은 어디 병원 다니니? 원래는 대학병원에서 교수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지금은 2차 병원으로 이직했어요. 2차 병원이 개인적인 시간도 더 보장되고요. 연봉도 더 준다고 해서 옮겼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아주 잘했다고 현명한 거라고 아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만난 이야기도 해줬는데요. 동희가 친구들이랑 술자리에 나갔는데 친구가 자기 아는 동생이라며 시동생을 불렀대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얘기가 잘 통했고 그러다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 했죠. 조금만 보면 제 동생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셨어요? 의사이고 나이도 그렇고요. 버는 건 제가 벌면 되고요. 이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잖아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럼 그렇지. 결혼은 조건보다 마음이 먼저야. 잘했다. 잘했어. 시어머니는 사실 둘째 며느리는 누구라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사에다가 조건도 안 따지고 마음씨까지 좋아 보이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결국 바로 결혼 허락이 떨어졌고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 단 3개월 만에 진행됐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자 그때부터 어머님은 완전히 시동생네 쪽으로 마음이 기운 거예요. 솔직히 동서가 좀 많이 잘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어머님이 뭐 해주신 게 거의 없거든요. 시어머님은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예식은 간소하게 하자 이랬는데요. 동서는 시어머니 주머니 사정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예식장은 호텔 예식이었고 드레스는 수입 드레스 2벌.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고요. 하객 선물도 일반 수건이나 초콜릿이 아니라 고급 수입 차 세트였어요. 식장에 있던 하객들이 다들 초호화 결혼식이라고요. 이렇게 대접 잘해주는 결혼식은 처음이라며 엄청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게 다 동서가 자기 돈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어머님과 상의할 때는 어머님이 돈이 그렇게 없어서 못한다고 했었는데요. 동서가 그럼 자기가 다 맡아서 알아서 할 테니깐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아라 하고 진행한 거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동서가 나서서 돈까지 써서 결혼식을 좋게 치렀으니 어머님 입장에서도 싫을 이유가 없죠. 저는 뭘 저렇게까지 야단법석 떨까 싶었는데 어쨌든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무사히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싱글벙글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좋았던 일들을 꼭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작은 새아기가 내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와서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비싼 초밥집 예약해서 8명 다 풀코스로 대접하고 밥 먹고 백화점 가서 커피 한 잔씩 사주더니 집에 갈 때는 화장품 코너 가서 영양크림이랑 립스틱 하나씩 다 사줬잖아. 덕분에 내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 아, 그러셨군요. 어머님 많이 좋으셨겠어요. 그럼 좋았지. 나는 며느리가 의사라서 엄청 콧대도 높고 좀 새침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싹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데 다들 며느리 잘 얻었다고 부러워하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좀 그랬어요. 어머님이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굳이 그걸 저한테 그렇게 생생하게 전해줘야 하나 싶었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이런 말을 다 왜 저한테 하는지 저는 좀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어머님이랑 찜질방도 자주 가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랑 그런데 같이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솔직히 어머님한테 알몸을 보이는 게 좀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이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둘이 찜질방 가서 몸을 터서 그런지 어머님이 이제는 뭐든 동서랑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안부 인사하려고 전화하면 동서랑 저녁 먹으러 나갔다고 하고요. 또 어느 날은 평일 오전에 전화하니깐 동서가 휴무일이라 같이 장 보러 갔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둘이 잘 맞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 혼자 왕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에 질투하지 말자고 제 속을 다스렸지만 그래도 씁쓸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제가 어머님께 못 해드리는 거 동서가 잘 해드리면 좋죠. 더 잘 맞는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는 법이고요. 다 큰 어른이 이런 걸 질투하면 되겠어요? 그려러니 하자고 마음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요. 집어릇 개 못 준다는 것 사실이더라고요. 동서가 결혼하고 그해 어버이날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늘 그렇듯 어머님 댁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거든요. 그날도 그랬던 것처럼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동서가 미리 꽃바구니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어머님 오시기 전에 테이블을 꾸몄고요. 비싼 명품 가방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어머님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으셨죠. 계속 동서와 시동생하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날 저와 저희 남편은 완전히 조연이었어요. 그렇게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불현듯 뭐가 생각나셨는지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 첫째야,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하니? 학원은 열심히 보내고 있지? 순간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애들 한글 공부 시킬 때 애들 다그치는 모습을 보시곤 저에게 공부할 애는 알아서 한다고 시동생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애 너무 잡지 말라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교육열이 폭발하신 거예요. 네, 어머님, 영어학원은 둘 다 다니고 있고요. 다른 과목은 제가 집에서 봐주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다 일찍부터 시작한다더라. 격차가 벌어진대. 엄마들이 정보력이 좋아야 한대. 너 일 다녀서 그런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들 공부하는 것 좀 많이 알아보고 야무지게 신경을 좀 써라. 왠지 모르게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 나오지 않게 단단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직 큰애가 초1, 작은애가 유치원생이라 공부시킬 나이는 아니에요. 어머님이 예전에 할애는 알아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때 되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분위기 정리됐나 싶었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 그 ADHD였다며? 아유, 우리 손주들도 그런 거 아니야? 검사 받아봤니? 그 말 듣는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순간적으로 동서를 봤죠. 그런데 걔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또 그 입으로 떠들고 다녔구나. 그래서 제가 차근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 고등학생 때 어떤 년이 저를 시기 질투해서 ADHD 약 먹고 공부 잘하는 거라고 헛소문 퍼뜨리는 애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게 헛소문이라고 판명 났거든요. 심지어 그 애가 다른 애도 그렇게 헛소문 퍼뜨려서 부모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 애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동서예요. 제가 그런 년이에요, 어머님. 그러자 남편, 어머님, 시동생 전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그랬더니 동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형님, 제가 그때도 말했죠. 증거 있냐고. 증거를 대세요. 제가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요. 나는 증거 많지. 증인이 있잖아. 나 고등학교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해. 어머님,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통화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드려요?
그럼 너는 내가 ADHD 약 먹었다는 증거 있어?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자리에 다시 앉더라고요. 어머님도 제 눈치만 보시고 아무 말도 못하셨고요. 제가 거기서 시어머님께 한마디 날렸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아끼는 동서가 그런 말을 했어도 확인되지 않은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어머님답지 못하세요. 그리고 제 조심하세요. 없는 말들 지어내서 하는 년이니까요. 그 말 남기고 저는 그대로 자리 박차고 나왔어요. 시어머님이 다음날 전화 와서 제 마음을 풀어주셔서 아무튼 풀긴 했는데 응어리가 있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님도 저한테 말만 그렇게 할 뿐이고요. 여전히 동서를 더 좋아했죠. 게다가 그맘때 동서를 더 신뢰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님의 언니, 즉 이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밤에 아프셔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셨대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모님이 얼굴 한쪽이 저리고 말이 조금 어눌하게 나오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뇌경색 전조 증상이 의심되지만 더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했대요. 뇌경색이라는 말만 듣고 이모님은 너무 불안하신 나머지 저희 어머님께 새벽에 전화했고요. 어머님 집과 저희가 가까이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이모님이 있는 병원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가게 되었었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모님을 뵈니까 진짜로 증상이 좀 심각해 보였는데요. 앞으로 검사를 여러 가지 더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동서가 신경외과 전문이거든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전화를 걸자 동서는 이모님과 바로 자기네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했고요. 새벽에 자다 말고 출근한 동서가 이모님을 진료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날 이모님이 화단을 가꾸느라 몸을 많이 쓰셔서 목과 어깨 근육이 너무 뭉쳐 신경이 눌린 상태였던 거예요.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를 맞자마자 이모님은 금세 괜찮아지셨죠. 그날 시어머니와 이모님은 동서를 얼마나 자랑하던지요. 이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은 의사가 있어야 해. 우리 며느리가 의사라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정말 너 정말 며느리 잘 얻었다. 우리 조카 며느리 덕분에 살았네. 고맙다. 이모님, 혹시라도 밤에 꼭 신경 쪽이 아니더라도요. 어디든 아프시면 어머님 말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죠? 그래, 고마워. 내가 조카 며느리 덕분에 살았어. 이 일을 어떻게 갚니? 동서는 그 일로 완전히 의기양양했어요. 심지어 이모님 자녀들까지 동서에게 작은 선물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시댁에서는 동서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셈이었죠. 그래요. 거기까진 좋아요. 가족을 돕고 잘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인연이 다들 지를 치켜 세워주니까 사리분별을 못하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님이 집에 맛있는 것 했다며 저녁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치우는데 동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인아, 내가 설거지 할까? 아니면 네가 할래? 너가 하면 내가 쓰레기 버리고 오고. 기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는 거 있죠. 어디 손아랫 동서가 제 이름을 부르나요. 아무리 동창이고 동갑이라지만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가 지금 의기양양해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동서, 무슨 소리야? 밥상 내가 차렸으니 뒷정리는 동서가 해야지. 설거지도 네가 하고 쓰레기도 네가 버려. 그리고 말이 이상하다. 형님이라고 해야지. 앞으로 똑바로 호칭 불러.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어디서 손아래 동서가 형님한테 이름을 부릅니까? 미친 것 아닌가요? 제가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그 다음에도 계속 형님이라 안 하고 제 이름을 그냥 부르더라고요. 하루는 문자로 제 이름을 부르며 명절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요. 이참에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전화해서 한마디 했죠. 야, 넌 어떻게 된 사람이 40이 넘도록 예의나 예절을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난 이 형님이야.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디 싸가지 없게 이름을 불러? 참네. 그 말하려고 전화했니? 너 그렇게 형님 소리 듣고 싶어? 그러면 형님답게 행동을 해. 어디 꼴 같지도 않은 게 형님이라 들어앉아서 누굴 가르치려고 해. 뭐라고? 미친년. 여전하구나. 내가 형님 노릇 안 한 게 뭔데?
네가 어머님을 더 챙기냐?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라도 하냐? 어머님도 이모님도 온 가족이 날 더 좋아해. 그게 형님 노릇이야? 돈으로 처바르는 게 형님 노릇이야? 어디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말해봐. 볼만 하겠다. 기가 막히고 저만 계속 열받는 상황이었죠. 결국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동서가 너무 열받게 해. 나한테 이제 형님이라 안 하고 이름 부른다니 말이 돼? 형님이라 부르라니까 나보고 형님답게 행동하래. 이게 말이 돼? 나도 전부터 느낀 건데 난 욕을 하는 사람 싫어해. 그런데 재수 씨가 딱 그런 케이스더라고. 아무래도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명절이나 엄마 생신 같은 날은 날짜를 다르게 조율해서 피하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남편이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니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완전히 냉전 상태였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어머님께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잘 말씀드렸죠. 동서와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피하려고요.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9년 차였는데요. 일도 하는데 명절 한번 안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간소하게 지내셔서 크게 일손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핑계를 대며 추석 때 못 간다고 전화로 잘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애타게 저희를 찾으시더라고요. 큰애야, 너가 안 오면 나 쓸쓸해서 어쩌니. 명절인데 집안이 북적북적해야 하는데 애들이 없으면 집안도 행하고 말이야. 시간 내서 와주면 안 되겠니? 동서 부르세요. 동서가 싹싹해서 분위기 잘 살리잖아요. 동서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걔네는 친정 먼저 갔다가 온대. 그럼 나 명절을 혼자 보내니? 나 너무 쓸쓸하다. 어머님이 하도 쓸쓸하다, 외롭다 그러셔서요. 저는 동서가 없는 날을 골라 시댁에 가겠다고 미리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동서와 마주치지 않게 해요. 결국 저희가 먼저 시댁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다소 한산했지만 저로서는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동서가 없는 덕분에 시댁 가족들과 인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불필요한 긴장이나 눈치 보는 일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족이니 안 마주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나고 나니 금세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저희 시댁은 매년 어머님과 이모님네가 함께 김장을 하시는데요. 그 해에는 시동생도 결혼을 했고 이모님네 자녀도 결혼을 해서 식구가 더 늘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크게 김장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100포기로 많이 하시는데 그 해에는 무려 200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댁엔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배추를 절이고 헹구고 속 넣는 일까지 거기서 다 해요. 그때 금요일에 배추 사와서 절이고 토요일 아침에 헹군 다음 바로 양념을 만들기로 했죠. 저랑 동서는 둘 다 직장인이니까 배추가 다 절거지면 토요일 아침에 맞춰가기로 했어요. 무채 썰고 양념 만들고 속을 넣는 게 저희 몫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제 남편이랑 시동생은 그날 둘 다 일이 있다고 빠졌어요. 힘쓰는 사람 둘이 빠지니 어머님이 걱정을 좀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여자들끼리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김장 자체엔 불만이 없어요. 저희 친정은 김장을 안 해서 늘 사 먹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손맛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매년 시댁에서 김장을 할 때 같이 돕고 일정 부분 비용도 보태요. 그러면 김치를 넉넉히 주시니까 저도 먹고 친정 엄마께도 나눠드리고요. 다만 이번엔 동서가 함께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래도 김장을 해야 하니까 마음을 다잡고 일만 깔끔히 하고 오자 이렇게 다짐했지요.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새벽에 어머님께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요. 얘, 어떡하니? 나랑 우리 언니 그리고 언니네 며느리와 아들까지 다 응급실 왔어. 네? 다 같이요? 어머, 왜요? 다들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어느 병원이신데요? 제가 갈게요.
놀라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더니 정말 어머님이랑 이모님, 그리고 이모님네 아들과 며느리까지 넷 다 누워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데다 다들 손에 링거를 꽂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전날 네 분이 시어머니 댁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같이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서 김장을 해야 하니까 다들 집에 안 가고 어머님 댁에서 같이 주무셨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녁밥이었어요. 배추에 굴을 싸서 드셨다는데 그 굴이 문제였던 거예요.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새벽에 다들 복통으로 응급실에 간 거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무리해서 일하신 탓인지 어머님이랑 이모님은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50견이 온 거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렇게 아프신데도 어머님은 김장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얘, 어떡하니? 배추 절거 놓은 거 얼른 헹궈야 하는데 우리가 무치도 다 채쳐놨거든. 이를 어쩌니? 어머님,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네야, 미안한데 네가 가서 배추라도 좀 헹궈 놓으면 안 되겠니? 그 배추값만 해도 얼만데 상할까 봐 걱정이야. 옆에 있던 이모님도 힘없는 목소리로 한마디 보태셨어요. 그래, 조카 며느리야, 부탁한다.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가 팔이라도 안 아프면 내가 가서 할 텐데 부탁 좀 할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안 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결국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갔어요. 마당에 절여놓은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에 그냥 묵묵히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깨끗이 헹궈놨죠. 배추를 다 헹구고 나니까요. 이미 김장 재료가 전부 준비돼 있었어요. 무채는 다 썰어져 있고 갓도 다 썰어져 있었고요. 마늘, 생강, 액젓은 이미 예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었는지 잘 다져져 있었고요. 풀까지 다 개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거 오늘 안 하면 진짜 다 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걸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그래서 일단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요. 원래 오늘 와서 김장을 같이 하기로 했던 동서가 시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자 자기도 일하기가 싫어졌는지 갑자기 당직을 자기가 서기로 했다며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뻥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쳤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다시 해도 받지도 않고요. 이런 싸가지. 혼자 빡쳐서 열을 내고 있었죠. 남편도 시동생도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일을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을 해야 했기에 동네 중고거래하는 앱에서 급하게 당일 알바를 구했고요.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 두 분이 와주셔서 셋이서 하루 종일 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를 다 썼어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6시가 되자 200포기가 전부 끝나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어머님이 집으로 오셨고 이모님은 집으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아유, 고생 진짜 많았다. 나는 네가 배추만 씻어놓고 간 줄 알았지. 고맙다, 큰애야.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김장한 김치 맛이라도 보세요. 아니야, 나 아직도 속이 좀 안 좋아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도 고생 많았다. 내가 밥이라도 차려줄게. 들어가자. 어머님이 제 노고를 알아주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녁 7시쯤 되니까 동서가 슬슬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작은 애 왔니? 어서 와라. 네 형님이 혼자서 200포기 김장을 다 했다. 한번 맛이라도 봐라. 죄송해요, 형님. 제가 갑자기 당직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시어머니 앞이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말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동서한테 김치를 먹어보라고 하셨고 동서가 김치통 뚜껑을 열더니 한 입 맛을 보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좀 짜고 깊은 맛도 없어요. 별로인데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어머님이 얼굴이 싹 굳더니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김치 몇 통은 원장님네 가져다 준다고 하지 않았니? 얘 큰애야. 이 통에 있는 건 싹 다 빼버리고 배추 3망만 사와서 다시 하자. 제가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저요? 저보고 사오라고요? 저 힘들게 200포기 한 사람인데 김장을 또 하자고요? 그래, 둘째가 김치 선물로 줄 건데 맛없으면 되겠니? 가족끼리 먹는 건 괜찮지만 얘가 원장님께 신세진 게 많다잖아. 맛없는 걸 어떻게 드려? 삼삼하게 다시 담가야지. 내가 양념 조절해 줄 테니 얼른 배추 사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이러시는 거예요. 돈은 내가 줄게. 잠깐만 지갑 좀 가져와야겠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동서가 옆에서 낄낄대며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재밌냐? 어디서 낄낄대고 있어. 눈치 좀 챙겨. 재밌는데? 나 재밌어서 웃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형님도 어머님께 좀 잘 보이지 그랬어요. 완전 구박덩어리네. 야, 너 지금 미쳤니? 정신 안 차려? 어디 상황 파악 못하고 내 앞에서 웃고 지랄이야? 어쩔 건데? 뭔 계획이라도 있어? 그럼 어디 한번 해봐. 그때 어머님이 카드를 들고 나오시더니 저한테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카드를 바로 동서한테 넘겼어요. 동서, 선물할 거라면 네가 직접 해야지. 마트 어딘지 알지? 몰라도 내비 보고 마트 갔다 와. 배추, 무, 쪽파 사오면 돼. 레시피는 어머님이 알려주신다잖아. 동서가 그제야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받아쳤죠. 왜 선물 안 해도 돼? 그럼 말고. 어머님, 저는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갈게요. 밥은 두 분이서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카드를 어머님 손에 다시 쥐어드리고 앞치마 벗어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 시댁을 나왔어요. 뒤에서 어머님이 부르고 동서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10시 조금 넘었나 전화가 울리길래 봤더니 동서였어요.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미친년아. 어디 어머님 앞에서 그딴 식으로 행동해. 너 진짜 나 가만 안 둔다. 미친년아, 좀 곱게 늙어. 여기가 고등학교니? 내가 당할 줄 알아? 그러자 동서가 더 흥분해서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년 주제. 아주버님이랑 결혼했다고 잘난 척하네. 형님 노릇 오지게 하고 싶은가 본데. 너보다 내가 나은 게 한두 가지야? 어디서 찌질한 게 깝치고 ner냐. 진짜 듣고 있자니 혀가 절로 차이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제가 지인한테 부탁해놨던 자료가 메일로 도착한 거예요. 화면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 보고 저는 그냥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주둥이 닥치고 내가 지금 보내는 사진이나 봐. 보고 나서 얘기해. 그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죠. 몇 초 지나지도 않아 다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동서가 뜨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야, 너 내 직업이 뭔지 잊었어? 나 기자야. 그것도 꽤 유능하단다. 건너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잘못 걸렸어. 제인아, 아니 형님 부탁할게. 제발 부탁이야. 그 사진 비밀로 해줘. 나 진짜 죽어. 싫은데?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나름 모른 척 해주기 싫은데? 서방님도 어머님도 이 일 알고 계시니?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너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부탁이야. 응? 그러니까 왜 날 건드려? 왜? 이제부터 너가 당할 차례야. 난 아무 이유 없이 당했는데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 머저리야. 내가 지금 너네 집으로 갈게. 한 번만 제발 그냥 넘어가줘. 응? 싫다고 했다. 일단 난 밝힐 거고 그 다음 네가 알아서 수습해봐. 너 그거 잘하잖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사실 저는 동서의 어마어마한 과거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사실 동서가 결혼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날 제 지인이 보내준 메일에는 동서의 첫 번째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제 지인한테 동서 때문에 너무 열받는다고 툴툴대며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인이 묻더라고요. 신경과 의사라고 했지?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다가 2차 병원으로 옮겼고 나이도 너랑 같고. 맞아. 꼴에 돈 많이 버는 의사라고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열받는다니까. 질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고객 중에 너가 말한 특징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 같은 사람 아니야? 혹시 그 의사 이름이 뭐야? 김동이야. 84년생. 혹시 아는 사람 맞아? 어머, 맞아. 세상 좁다. 내 고객이었는데 어떻게 네 동서가 된 거지? 알고 보니 제 지인이 결혼식 스냅 작가였거든요. 예전에 결혼식 스냅을 찍었던 신부가 있는데 제 동서와 특징이 너무 똑같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일적으로 만났으니까 결혼식 신부로 만났던 게 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데요. 하지만 제 동서는 초혼인데 특징이 너무 똑같으니까 저와 지인은 서로 확인을 해보자고 했어요. 지인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 파일로 모아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사진이 남아있다면 보내달라고 요청했지요. 말만 듣고 사람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요. 찾으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김장을 하고 오고 동서와 전화로 싸우던 그날 밤 메일이 도착한 거예요. 사진을 열어보니 사진 속 신부가 동서가 맞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문득 동서가 시댁에 처음 인사 오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결혼을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묻길래 일 때문에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던 모습이요. 결혼도 하고 이혼까지 해놓고 처녀 행세를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절 우습게 여기던 그년을 더는 참아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큰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동안 초혼이라며 순진한 척하던 동서의 얼굴이 떠오르자 손이 덜덜 떨리며 분노가 치밀었죠.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이 일을 문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사진을 먼저 보여줬어요. 남편도 보고는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재수 씨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재수 씨한테 확인도 해본 거지? 동서가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난리였는데 나는 이거 그냥 가만히 못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사진 나한테 보내. 내가 동생이랑 어머님께 바로 보내고 상황 전달할게. 그래서 저는 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했고요. 남편은 받자마자 바로 시동생과 어머님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건 자기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동서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다음 날 저희들을 모두 시댁에 불렀습니다. 마침 일요일이라 다들 시간이 됐어요. 시간 맞춰서 시댁에 가니까 동서는 완전히 굴복한 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까지 오자 동서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작은 애야, 너 이거 네 입으로 똑바로 설명해봐라. 사진 속에 있는 신부가 너 맞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한 적이 있던 거니?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사실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었어요.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고요. 상대도 의사였는데 그 집 부모님이 저를 엄청나게 시집살이 시키셨고요. 저에게 남편의 내조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바빠서 충족시켜드리지 못하자 이혼을 시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었는데요. 다시 떠올려도 괴로운 일이라 그래서 선뜻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했다는 게요. 저는 그 말에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건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 너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려 했던 거잖아.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도 일하느라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고 너 스스로 말했잖아. 그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잖아.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때 시동생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엄마, 알겠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사람이 과거에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무 상관이 없어. 저희는 그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나는 다 덮고 이 사람과 잘 살 거야.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동서는 더 격하게 오열했습니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결혼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이번 결혼은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도 구박을 많이 받았어. 어머님께 더 잘 보이고 싶었고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동생도 동서의 과거가 괜찮다고 하고 동서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오열을 하니까 시어머님도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그래, 과거가 뭐가 중요하니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미리 말해줬다면 그때도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야. 알았다. 너희들만 괜찮으면 나도 괜찮으니 그만 울어라. 동서는 흐느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오열하는 동서를 안아주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께 안겨서 저를 보는 그녀 눈빛 때문에 또 열이 받더라고요. 마치 뭐 해볼 거면 해봐. 이 집 사람들 다 내 편이야. 라는 식으로 절 순간적으로 노려보더라고요. 한바탕 눈물 쇼를 한 거죠. 와, 인연을 정말 어쩌면 좋죠? 너무 열받지만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 혼자 더 열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열이 펄펄 끓었지만 겉으로는 꾹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착한 끝은 있고 나쁜 끝은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선한 행동에는 결국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결국 그에 상응하는 벌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동서가 다녔던 대학병원에 다른 의사 일로 취재를 갔다가 그 의사한테 동서 이름을 대면서 혹시 아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동서랑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혀를 차면서 동서한테 좋지 않은 감정들을 얘기를 해주었어요. 김동희, 걔 진짜 이상하네요. 교수 되려고 경쟁자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한동안 병원이 소란스러웠는데 교수님이 교수 안 시켜주니까 교수님까지 안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바람 핀다, 누구한테 돈을 먹었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고소당해서 병원 그만둔 거잖아요. 어머, 정말요? 걔랑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 벌은 못 고쳤군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만두고 신생 2차 병원으로 옮겨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또 고소당했다는데요. 그래도 뻔뻔하게 거긴 잘 다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나이가 40대잖아요. 이쯤 되면 노화가 슬슬 눈에 띄게 진행되잖아요. 동서 동기들 중 남자들은 머리가 벗겨지고 배도 나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하나같이 다들 기운이 빠져 있었고 여자 동기들은 남편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대요. 그런데 동서는 그 분위기에서 눈치도 없이 자기 남편은 다르다며 자랑을 늘어놓더랍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여전히 20대처럼 몸이 탄탄하고 얼굴도 하나도 안 변했다느니 한 번은 남편이랑 술집 갔는데 거기서 민증 검사까지 받았다고 큰 소리를 쳤대요. 거기까진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 정력도 남다르다느니 밤마다 얼마나 자기를 황홀하게 해주는지까지 얘기를 늘어놓으니까 다들 기가 막혀서 말을 잃었답니다. 그렇게까지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이 세상에 이런 남자 또 없지요 하더래요. 아무래도 동희는 자기 남편이 자기 인생의 최고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야 다 의사고 돈도 벌 만큼 벌잖아요. 하지만 갖지 못한 게 외적인 건데 그걸 가졌다고 으스대더라고요. 어떤 식인지 딱 알겠네요.
진짜 왜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걸까요? 듣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사실 제 동서이긴 하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라 그런지 누군가가 저 대신 속 시원하게 욕을 해주니까 그날은 묘하게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역시 대화가 힐링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동서에 대한 화를 꾹꾹 눌러가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내 동생이 지금 경찰서에 잡혀갔다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어? 뭐라고? 서방님이 경찰서에?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알았어, 나 바로 갈게. 경찰서에서 봐. 시동생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서둘러 가봤더니 세상에 사연이 기가 막혔어요. 시동생이 술집 여자와 스폰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크게 다투다가 그 여자가 시동생이 자신을 억지로 대했다고 고소를 한 거였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일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전에 제가 대학병원 취재 갔을 때 만났던 동서의 동기 의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동희 남편이 여자 문제로 고소당한 거 사실이에요? 지금 동기들 사이에서 난리예요. 완전히 소문 퍼졌어요. 이미 병원 쪽에서는 다들 그 일을 알고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고소를 당한 건 맞긴 한데요. 실제로 죄가 있는지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가족일이라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가요. 제 시동생도 별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동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저도 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동서가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동서는 거의 시동생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고요. 게다가 동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남편이었잖아요. 그런 남자가 자신을 놔두고 자기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하기보다 세상의 망신이라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정말 어이없게 이혼 조건을 어마어마하게 내세우더라고요. 그 일로 한동안 시댁 전체가 뒤집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골치 아픈 상황을 풀어줄 실마리가 뜻밖의 곳에서 생겼습니다. 제가 기자라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다 우연히 고등학교 때 별로 친하지 않았던 동창을 취재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지금 연락하는 고등학교 친구들 있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까진 동이랑도 연락했는데 이제는 손절했어. 정말? 일단 손절은 잘했네. 나 솔직히 말하면 동이한테 안 좋은 감정이 많거든. 걔 지금도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다니더라. 이상한 짓이 더 진화가 됐지. 난 그래도 걔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믿어줬는데 알고 보니 다 걔가 꾸민 짓이더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동희의 첫 번째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희가 몇 년 전에 아주 늙딸이랑 결혼했었대요. 제가 그 사람 의사 아니었어? 시집살이랑 내조 때문에 이혼했다던데 하고 물었더니 의사는커녕 사업가였고 결혼식 날엔 대머리 가리려고 가발까지 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희가 재산 노리고 결혼했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남자 재산을 죄다 빼먹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바보처럼 순진해서 재산을 잔뜩 빼앗기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까지도 동의를 믿어주고 참아준 건데 결혼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 인간적으로 실망을 많이 해서 쌍욕을 하고 손절을 했어. 사실은 동의 내 동서야. 지금 우리 시동생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래. 한몫 뜯을 생각인가 봐. 뭐라고? 동서라고? 어떻게 그렇게 꼬였니? 조심해. 그리고 단단히 잘 챙겨. 또 헛소문 내서 사람 망가뜨릴 거야.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또 시동생한테 나쁜 놈 프레임을 씌워서 한몫 뜯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믿었던 동서한테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저희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서는 이혼했던 걸 속여서 결혼한 잘못이 있잖아요. 속인 놈이랑 바람난 놈 중에 누가 더 나쁜지 법정에서 한번 제대로 가려보자고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속여서 결혼한 게 더 나쁘거든요. 그랬더니 지도 알아본 게 있는지 결국엔 합의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요구했던 금전적인 부분을 거둬들이고 결혼하면서 들였던 비용들을 반반씩 계산해서 나누자고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둘이 이혼하니까 제일 살만한 사람은 저더라고요. 이제 그년이 제 가족이 아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시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네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사실 둘째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난 사실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마냥 좋았어. 내가 자중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면목이 없다. 네, 어머님도 어머님답지 못하셨어요. 이제라도 동서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동서였던 동희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병원 홈페이지에 최근에 보니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 병원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엔 시간이 증명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언젠가 빛이 나고 거짓으로 쌓은 인생은 언젠가 무너져요. 그걸 그년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 나이 먹도록 저러면 글러먹은 거겠죠? 지 알아서 살겠죠 뭐. 아무튼 동서와의 악연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함부로 믿거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